오늘 저는 제 아들의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예비 며느리가 제 집 옥탑방에 짐을 푼 지 딱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군가는 독한 시어머니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집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출입금지 팻말이 붙는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집주인이, 아니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 그리고 웃는 얼굴로 제 노후를 갉아먹으려 했던 그 아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 그리고 지켜야 할 선을 위해 싸웠던 지난 한 달간의 전쟁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건물을 지키며 살아가는 윤말순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철렁했고 또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대지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무조건 져주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비탈진 골목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세월의 때가 묻은 붉은 벽돌집 하나가 보입니다. 지은 지 30년도 넘어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칠이 벗겨졌지만 제게는 청와대보다 더 귀한 제 왕국입니다. 남편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올린 이 3층짜리 건물. 영감이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뜨면서 제 손에 쥐어준 유일한 유산이자 제가 이 나이까지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동아줄이지요. 아침 6시 여느 때처럼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펴기도 전에 1층 현관문을 열고 나가 마당에 있는 화분들부터 살핍니다. 고추 모종에 진딧물은 안 끼었는지, 봉숭아는 잘 크고 있는지, 초록색 생명들을 보고 있으면 밤새 쑤시던 무릎 통증도 잠시 잊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아침이면 골목 쓸러 나온 할머니들의 빚을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도 빗자루를 들고 대문 앞을 쓱쓱 쓸어냅니다. 지나가던 옆집 슈퍼대기 형님, 벌써 나오셨어? 하고 인사를 건네면 그래. 날이 좋네. 하고 받아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제 삶은 단순합니다. 아니, 단순해야만 합니다. 매달 25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띵동 소리가 울릴 때가 제 한 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KB국민은행 40만 원 입금 201호 KB국민은행 35만 원 입금 301호 이 두 번의 알림음. 이 돈이 있어야 제 고혈압 약도 타고 무릎 연골 주사도 맞고 가끔 손주들 오면 과자값이라도 쥐어줄 수 있거든요. 2층에는 아이 둘 있는 젊은 부부가 살고 3층 옥탑에는 건실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때 월세 안 밀리고 조용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건물주라고 하면 다들 편하게 돈 버는 줄 알지만 낡은 집이라 비 오면 옥상 방수 칠해야지, 겨울이면 보일러 동파될까 노심초사해야지, 사실은 건물 관리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제 일상에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 건 벚꽃잎이 다 떨어져서 하수구를 막던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3층에 사는 총각,
김군이 쭈뼛쭈뼛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손에는 비타민 음료 한 박스가 들려있더군요. 세입자가 빈손이 아니라 뭘 들고 올 때는 10중 8구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할머니, 저 죄송해서 어쩌죠? 회사가 이번에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요. 다음 달에 방을 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이나 살면서 속 한 번 안 썩이던 얌전한 총각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가면 어떡해? 요즘 방 내놔도 잘 안 나간다던데. 아쉬운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젊은 사람이 밥벌이 때문에 간다는데 늙은이가 붙잡을 수가 있나요? 그래. 일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지.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성공해. 애써 웃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돌아서서 들어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김군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사다리차가 짐을 다 내리고 난 뒤 텅 빈 3층 옥탑방을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어찌나 가파른지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운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선 텅 빈 방. 짐이 있을 땐 꽤 아늑해 보였는데 다 빠지고 나니 이렇게 휑하고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장롱이 놓여있던 자리만 벽지가 하얗고 나머지는 누렇게 발해 있는 걸 보니 세월이 실감 나더군요. 바닥 구석에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들이 마치 제 마음속 걱정 덩어리들 같았습니다. 에휴, 이걸 언제 또 치우고 언제 또 사람을 구하나. 걸레를 빨아와서 방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훔치는데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영감이 살아있을 땐 임자, 이런 건 내가 할게 하고 든든하게 막아줬었는데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한참을 닦고 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응암동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탑방 뷰 하나는 끝내줍니다. 하지만 들이닥치는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문제는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오지 않을 월세였습니다. 35만 원. 젊은 사람들에겐 술 몇 번 마시면 없어질 돈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한 달 식비이자 병원비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재산세도 나온다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마음이 급해져서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나야, 벽돌집. 3층 방이 비어서. 응, 알지? 저번이랑 똑같이 내놔줘. 보증금 500에 월 35. 아니, 30까지는 내가 깎아줄 의향 있어. 사람만 좋으면 돼. 수화기 넘어 박 사장의 목소리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아유, 형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옥탑은 잘 안 찾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오피스텔로 가지 누가 주택 옥탑을 와요. 일단 올려놓긴 할 텐데 너무 기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막막해졌습니다. 혹시나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쩌나. 월세 밀리고 밤에 도망가는 사람이면 어쩌나. 예전에 2층에 살던 여자가 월세 6개월치 밀리고 쓰레기만 남겨둔 채 야반 도주했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때 그 쓰레기 치우느라 며칠을 알아누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다들 바쁘게 활기차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저만 이 낡은 3층 옥탑방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빈 방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를 외출로 돌려놓고 나오면서 문을 잠그는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철커덕.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빗장을 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하나 꺼내놓고 먹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깔깔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누구를 들이나 언제 방이 나가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낯선 사람에게 집 보여주는 일도 겁이 납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말 안 해도 내 사정 좀 봐주고 나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디 하늘에서 뚝 하고 착한 세입자 하나 안 떨어지나.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간절한 바람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 태풍의 눈을 불러들이는 주문이 될 줄은요. 빈 옥탑방이 불러올 재앙은 아주 달콤한 얼굴을 하고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감감무소식이고 마음은 타들어가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끝나갈 무렵 현관벨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구인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세상에 아들 상우 얼굴이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웬 젊은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 생각 없다. 혼자가 편하다며 속을 태우던 녀석입니다. 명절 때마다 색시감 안 데려오냐고 닥달하면 짜증만 내던 녀석이 제 발로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요. 불이 나게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상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여자. 첫인상은 참 환하고 예뻤습니다. 단발머리에 연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집 칙칙한 현관에 개나리가 핀 것 같더군요. 화장기도 적당하고 웃는 눈매가 서글서글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채린이라고 해요. 목소리도 꾀꼬리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누추한 집에 귀한 손님이 왔네. 들어와요, 어서. 저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상우도 짝을 찾았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찻잔을 내려놓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묘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보통 처음 인사 오는 자리면 어른을 어려워하거나 조신하게 앉아 있을 법한데 이 아가씨는 시선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천장을 훑어보고 베란다 창문을 보고 심지어 부엌 싱크대 쪽까지 목을 빼고 살피더군요.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뭔가 계산적인 눈빛, 마치 물건 값을 매기는 감정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어머님 명의신 거죠?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찾기 힘든데 마당도 있고 너무 좋다. 칭찬인데 기분이 썩 개운치 않았습니다. 아, 네. 뭐 남편이 남겨준 거라 그냥저냥 관리만 하고 살아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하자 채린이 대뜸 본론을 꺼내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3층 옥탑방이 지금 비어 있다면서요? 순간 상호를 쳐다봤습니다. 상호는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크음하고 내뱉더군요. 옥탑방 비었다는 얘기를 왜 여자친구한테 했을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왜요? 제 물음에 체리는 상호의 팔을 쿡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자 상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 결혼하려고. 뭐, 정말이냐? 반가움에 손뼉을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다음 말에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 채린이도 아직 학자금 대출 갚고 있고 나도 그동안 주식하느라 좀 까먹은 거 알잖아. 전세 구할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상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채린이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3층 옥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잖아요. 남 주는 것보다 아들 며느리 사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옥탑방 월세 35만 원. 그건 제 생명줄입니다.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건 그 돈을 포기하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3층은 오래돼서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골입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엔 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아니,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좁기도 하고 화장실도 춥고 너희들 신혼인데 번듯한 아파트는 못 가더라도 빌라 전세라도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채린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힘이 들어간 놓아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둘이 사랑하는데 집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센스가 좀 있거든요. 도배랑 장판 새로 하고 예쁘게 꾸미면 펜트하우스 안 부러울 거예요. 딱 2년만, 아니 1년만이라도 돈 모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네. 눈을 반짝이며 애원하는데 거절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내 아들. 능력 없는 아비 어미 만나서 장가갈 때 집 한 채 못 해주는 게 미안해서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았는데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매몰차게 월세 받아야 하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호야, 너 진짜 괜찮겠냐? 거기 여름에 무지 덥다. 에어컨도 낡았고. 응, 엄마. 우리 진짜 돈 아껴서 금방 나갈게. 나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지금 대출 금리도 너무 비싸고 방법이 없어. 부탁할게, 엄마. 아들의 그 부탁할게라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의 빗장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자식이 뭔지 내 입에 들어가는 밥 줄여서라도 자식 입에 고기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그래, 내가 좀 더 아껴 쓰면 되지. 반찬 좀 덜 사 먹고 보일러 좀 덜 떼면 되지. 아들 장가 보낸다는데 그게 대수냐 싶었습니다. 휴, 알았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약속해라. 돈 모으면 바로 나가는 거다? 거기서 평생 살 생각하면 안 돼.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채린이 환호성을 지르며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짜 잘할게요. 역시 우리 어머님 짱이다. 상호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화장실을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상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집을 너무 꼼꼼히 보더라. 진짜 살려고 그러는 거 맞지? 상호는 제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럼. 채린이가 생활력이 강해서 그래. 야무져서 그래.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채린이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빤히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조는 딱인데 계단이 좀 가파르네. 물건 나르기 힘들겠어. 응?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묻자 채리는 화들짝 놀라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사할 때 짐 옮기기 힘들까 봐요. 호호. 그 웃음이 참 예뻤는데 왜 그때는 등골이 서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맛있는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미소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짐이라는 게 신혼살림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아니 제 입으로 호랑이, 아니 여우를 집 안으로 들이고 말았습니다. 상호와 채린이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 남겨진 과일 껍질을 치우는데 채린이가 앉았던 자리에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보니 직함도 회사 이름도 없이 그저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SNS 주소만 적혀 있는 독특한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간이 곧 돈이다. 그 문구가 마음에 걸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간이 돈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그 명함이 앞으로 벌어질 사단, 제 노후를 위협할 전쟁의 예고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간 뒤에도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잘한 결정일까? 내 선택이 맞았을까? 불안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채린의 짐이 들어오는 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보통 이사라고 하면 5톤 트럭의 장롱이며 냉장고며 실려오기 마련인데 우리 골목을 막아선 차들은 좀 달랐습니다. 택배 트럭만 한 용달차 3대가 줄지어 들어오더니 짐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옷상자가 수십 개, 아니 10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신 거울이 서너 개, 사람 키만 한 마네킹, 쇠파이프 같은 행거들이 줄줄이 내려지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윤 여사네 3층에 옷 장사 들어오나 봐? 아니야, 아들 내외가 신혼집 차린대. 제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단이 좁아 사다리차를 썼는데 짐이 올라가는 내내 쿵,
쾅 소리가 건물을 울렸습니다. 3층 바닥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올라가 봤더니 채린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조명은 깨지기 쉬우니까 살살이요. 거기 박스는 겨울 신상이니까 안쪽으로 넣으세요. 신혼살림이라더니 밥솥이나 냄비 같은 건 보이지도 않고 온통 옷과 장비뿐이었습니다. 아가, 짐이, 옷이 참 많구나. 제가 넌지시 묻자 체리는 눈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옷을 좀 좋아해서요. 호호. 원래 여자들 짐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신없는 이사가 끝나고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올라와 보실래요?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요. 앞치마에 손을 닦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낯선 냄새. 새 옷 특유의 섬유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이미 옷상자들로 미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리는 욕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이게 뭐예요? 졸졸졸. 이래서야 어디 씻기나 하겠어요? 세면대 수도꼭지를 보니 물줄기가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된 주택 3층에서 아파트 같은 수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이전 세입자 김군은 군말 없이 잘 썼던 수압이었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래. 1층 모터가 3층까지 밀어 올리려면 좀 힘이 붙이거든. 쓰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 좋게 설명하려는데 채린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요령으로 씻나요? 물로 씻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물에 씻어요? 저 피부 예민해서 물 잘 나와야 해요. 이거 가압 펌프인가 뭔가 설치해야겠는데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내라는 통보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상호가 눈치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채린이가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한 물 펑펑 써야 해. 펌프 하나 달아주라. 얼마 안 하잖아. 얼마 안 하잖아. 아들의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펌프 설치비가 3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내 한 달 월세를 꿀꺽하고 들어와서 첫날부터 돈 들어가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아보고 사람 부를게. 마지못해 대답하고 돌아서려는데 채린의 요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창문 샤시가 너무 낡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우풍 있으면 감기 걸리는데 이것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꽃무늬 벽지 진짜 촌스러운 거 아시죠? 이거 싹 뜯어내고 화이트 톤으로 바꾸면 집값도 훨씬 오를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 타령이었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아가, 내 말대로 하면 집값이야 오르겠지만 그 돈은 누가 내니? 너희 전세금도 없어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자 체리는 묘한 표정으로 상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저희가 월세를 안 내는 대신 건물을 관리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고쳐야 집도 안 망가지는 법인데.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쩜 저렇게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마치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구두쇠 취급하는 눈빛에 화가 났지만 첫날부터 큰 소리 내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도망치듯 1층으로 내려왔지만 그날 밤 천장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제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드르륵, 드르륵 가구 끄는 소리.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윙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 상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문자라도 보내려다가 신혼이라 깨볶느라 늦게 자나 보다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대문 우편함에 꽂혀 있는 등기 우편물 하나. 수취인은 건물주 윤말순 귀하, 발신인은 XX 소방설비. 뜯어보니 견적서였습니다. 소화기 5개, 비상유도등 설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 10개, 총 견적가 85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조명 레일 설치 및 전기 증설 공사, 별도 견적이라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정집에 소화기가 5개나 왜 필요하며 비상유도등은 또 뭡니까? 이건 일반 가정집 견적이 아니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낼 때나 필요한 소방 설비였습니다. 제가 주문한 적도 없는데 제 이름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견적서를 구겨 쥐고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상호야, 체리나, 문 좀 열어봐라.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체린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헤어롤을 말고 한 손에는 줄자를 들고 있더군요. 어머님, 깜짝이야. 벨 누르시지 왜 소리를 지르세요? 이게 뭐냐? 이 견적서 뭐냐고. 내가 언제 이런 거 주문했어? 제가 구겨진 종이를 들이밀자 체리는 덤덤하게 받아들고 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도착했구나. 어머님, 3층이 소방법 사각지대인 거 아세요? 혹시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요즘 법이 강화돼서 이런 거 갖춰놔야 나중에 문제 없어요. 누가 그걸 몰라? 근데 왜 내 상의도 없이 내 맘대로 주문을 해? 그리고 이게 왜 내 이름으로 와? 돈은 누가 내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체리는 정색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살다가 불이라도 나서 죽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집주인으로서 안전 의무는 기본이죠. 그리고 전기 증설은 저희가 컴퓨터랑 조명을 좀 많이 써서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서 그래요. 이거 다 건물에 남는 건데 왜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며느리가 안전하게 살겠다는데. 안전. 그놈의 안전이라는 명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교묘한 말솜씨였습니다. 하지만 제 육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전 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살림집으로 쓰려고 소화기 5개를 들이는 신혼부부는 없다. 이건 다른 목적이 있다. 일단 취소해라. 내 허락 없이 못한 개라도 더 박으면 가만 안 둔다. 으름장을 놓고 내려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체린의 혼잣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꽉 막혔네. 이래서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장사? 계단을 내려오던 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장사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이라더니 돈 모을 때까지만 살겠다더니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옷가지들, 마네킹, 조명, 그리고 전기 증설 요구. 그것들은 살림살이가 아니라 장사 미천이었던 겁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견적서를 다시 펴보았습니다. 종이 너머로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비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도둑을 들였구나.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낡고 평온했던 왕국을 침범해 들어온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침략의 서막이었습니다. 불안감에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냉수를 들이켜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는 또다시 드르륵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목을 조여오는 경고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눈 감고 이용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볼모로 잡고 있는 저 아이를 상대로 늙은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사흘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라 그런지 부침개 생각이 나더군요. 상우가 어릴 때부터 제가 부쳐주는 김치전을 참 좋아했습니다. 엄마, 비 오는 날은 김치전이지. 하며 젓가락을 들고 달려들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견적서 일로 얼굴 붉힌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며느리 될 아이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싶은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른인데 먼저 손 내밀어야지. 사업이든 뭐든 젊은 애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엌에 섰습니다. 잘 익은 묵은지를 썰어 넣고 반죽을 만들어 기름 넉넉히 두른 팬에 지글지글 부쳐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니 경직됐던 마음도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을 접시에 담고 상우가 좋아하는 식혜도 한 병 챙겼습니다. 쟁반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비는 그쳤지만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한 손으로 난간을 꽉 잡고 조심조심 발을 떼는데 위층에서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조명 좀 오른쪽으로. 아니, 그림자지잖아. 하는 체린의 날카로운 외침. 흡사방송국 촬영장 같은 소리였습니다. 3층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둔 모양인데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백색 조명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딩동벨을 누르려던 손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여기 채광 진짜 끝내준다. 비 오는 날인데도 조명 조금만 치니까 분위기 미쳤어. 인테리어만 조금 더 손보면 홍대 스튜디오 빌릴 필요가 없겠어. 시작만 잘하면 쇼핑몰 바로 대박 날 거야. 체린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쇼핑몰? 스튜디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지는 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신혼집으로 쓴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무실처럼 쓰면 상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묻어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채린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오빠,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말하면 뭐해? 뻔하잖아. 늙으신 분들이 집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분명히 집 망가진다. 시끄럽다 반대하실 게 뻔한데. 일단 저질러야지. 그리고 오빠, 우리 돈 없잖아. 월세 안 내고 사무실 쓰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데. 여긴 그냥 사업하기 딱 좋은 구조라서 내가 오자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신혼집은 핑계고, 핑계.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잠시 살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옥탑방을 월세 안 내는 공짜 사무실로 쓸 요량으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신혼이라는 달콤한 말로 늙은 어미의 눈을 가리고 뒤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 동네 월세 시세가 얼만 줄 알아? 최소 50은 줘야 해. 근데 우린 영원이라고. 전기세 좀 더 내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나중에 우리가 용돈 드리면 좋아하실걸? 노인네들은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돼. 체리나, 그래도 엄마가 알면. 아, 몰라. 일단 사이트 오픈할 때까지만 비밀로 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 모델 한 명 더 올 거야. 오빠가 1층 가서 어머님 좀 밖으로 유인해. 마주치면 귀찮으니까. 유인해. 자식놈을 시켜서 제 어미를 밖으로 내돌리라고 시키는 저 뻔뻔함.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알았어. 노력해 볼게라고 대답하는 못난 내 아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장가 보낸다고 들떠서 혼자 김칫국 마시고 며느리 눈치 보며 비위 맞췄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썼는데 저 아이에게 저는 그저 공짜 건물주의자, 속여 넘겨야 할 호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쟁반을 엎어버리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하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저 영악한 아이가 또 무슨 말로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몰아세울지 겁이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상우가 저 여자 편을 들며 저를 막아서는 꼴을 보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김치전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조심 소리나지 않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눈물이 툭, 툭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보다 제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층 부엌에 들어와 식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어 빠진 김치전을 바라보는데 눈물보다 헛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아니, 꼬리 9 달린 불려울을 안방에 들였구나. 거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식 위에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거짓말과 기만이라니. 부엌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영감, 당신이 지어준 이 집,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위층에서는 밤새도록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신혼의 단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를 침탈하고 제 아들을 망가뜨리는 침략군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새벽녘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시어머니는 없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아들도 저 늪에서 내가 건져내고야 말겠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동네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단단한 자물쇠 하나를 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물쇠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고 선을 넘은 자들에게 경고를 날릴 저의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은 여기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효도를 가장한 사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전의 날을 맞이한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사온 자물쇠는 일단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화로 인간적으로 호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칼을 빼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상호의 얼굴을 봐서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전 10시 3층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표정을 굳혔습니다. 3층 문 앞에는 벌써 택배 박스가 5개나 쌓여 있어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발로 박스를 살짝 밀어내고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짜증 섞인 채린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은 한 손에는 스팀 다리미를,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방 안에서는 뽕짝도 아니고 쿵쿵거리는 힙합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저희 지금 바쁜데. 바쁜 거 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잠깐 들어가마.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려 하자 채린이 멈칫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틈을 비집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문틈으로 봤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뱀 허물처럼 널려 있었고 벽면에는 2024 SS 신상이라 적힌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보다 큰 조명 반사판 2개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아, 이게 다 뭐냐?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채린은 한숨을 푹 쉬더니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하는 중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류 사업 준비한다고. 사업? 나는 내가 여기서 신혼살림 차린다고 들었는데 내 귀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여긴 주거용 건물이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쓰면 안 돼. 당장 치워라. 최대한 점잖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채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진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고 계산 빠른 사업가의 얼굴을 드러내더군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거용, 상업용을 따지세요? 요즘은 홈오피스가 대세예요.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그게 트렌드라고요. 트렌드? 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트렌드냐? 나는 내가 여기서 조용히 살길 바랐지. 공장을 차리라고 한 적 없다. 공장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건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사업 성공하면 제일 좋은 게 누군지 아세요? 어머님이잖아요. 저희가 돈 많이 벌면 어머님 용돈도 두둑이 드리고 이 낡은 건물 리모델링도 해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가 잘 되게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시작부터 죄를 뿌리세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청산유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마치 저를 위한 효도인 양 포장하는 그 뻔뻔함에 혀가 내둘렸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박스를 정리하던 상호가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채린이 말이 맞아. 요즘 다들 이렇게 시작해. 사무실 얻을 돈 아껴서 물건 하나라도 더 사입하는 게 이득이잖아. 우리가 평생 여기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딱 1년만 자리 잡을 때까지만 봐줘. 응?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저 여자 편을 들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상호야, 너도 알지 않니? 내가 이 건물 어떻게 지켰는지. 1층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내 소박한 꿈이 너희 욕심 때문에 깨지는 게 싫다. 어머님,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채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에 월급만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아요? 평생 어머님처럼 아등바등 살다가 늙으라고요? 지금 아니면 우리 평생 못 벗어나요. 기회를 잡으려는 건데 왜 자꾸 딴지를 거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등바등 살다가 늙으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돌아섰습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저는 으름장을 놓고 내려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콧노래 소리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체리는 저와의 대화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듯 보란 듯이 집을 공식적인 사업장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골목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301호요. 물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여사네 3층에 공장 들어왔나 봐. 무슨 짐이 저렇게 매일 와?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소음이었습니다. 낮에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촬영 스태프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야, 거기 조명 더 쏴. 웃어, 웃어. 그렇지. 제 안방 천장이 울릴 정도로 뛰어다니는 통에 천장 등 박스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조금만 조용히 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택배 포장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찍, 찍, 박스 테이프를 뜯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신경을 긁어대는 톱질 소리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쿵하고 박스 던지는 소리,
드르륵 하고 끌차 끄는 소리. 오래된 주택이라 방음이 안 되는 탓에 그 소음들은 고스란히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잠을 못 자니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두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2층에 사는 새댁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죄송한데 위층 좀 조용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자다가 자꾸 깨서 울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자서 저희 남편도 회사에서 졸고. 죄송해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세입자에게 항의를 받는 집주인이라니. 미안해, 새댁. 내가 주해줄게. 정말 미안해. 사과를 하고 돌려보낸 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한참 뒤에 상우가 나왔습니다. 눈이 퀭하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몰골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새벽에. 너 제정신이니? 지금이 몇 시인데 쿵쿵거려. 2층 애기가 깬다고 항에 들어왔어. 너희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을 해야겠니? 상호는 피곤한 듯 마른 세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죽겠어. 오늘 주문이 폭주해서 물량 맞추려면 밤새워야 해. 내일 배송 못 나가면 페널티 먹는단 말이야. 좀 봐줘, 제발. 주문 폭주가 대수냐?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남한테 피해주면서 돈 버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때 안에서 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와서 테이프 안 붙여? 시간 없다니까. 상우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미안해 엄마. 내일 얘기해. 하고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저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로봇처럼 움직이는 꼴을 보니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돈이 뭐라고, 성공이 뭐라고, 애미의 잠 못 드는 밤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찍, 쿵, 찍, 쿵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약통을 열어 신경안정제 하나를 더 털어 넣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먼저 말라 죽거나 화병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집 앞 골목을 커다란 트럭이 막고 있었습니다. 사다리차가 3층 창문으로 거대한 철제 선반들을 올리고 있더군요. 일반 가정용 행거가 아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나 볼 법한 공업용 앵글 선반이었습니다. 어이, 조심해. 기스나면 반품이야. 채린이 골목 한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작업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윤 여사네 며느리 보통이 아니네. 살림집을 아주 공장으로 만드네 그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 집이, 내 건물이 점점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채린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 무거운 쇳덩이들을 3층에 올리면 건물 무너져. 당장 그만두지 못해? 채린은 선글라스를 낀 채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도 팔자시네요.
이 정도 무게로 안 무너져요. 그리고 이거 다 저희 자산이에요. 사업 확장하려면 재고 쌓아둘 공간이 더 필요해서요. 아, 그리고 어머님. 그녀가 말을 끊고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저희 이번 달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상업용 전기로 돌려달라고 한 전 불렀으니까 협조 좀 부탁드려요. 아셨죠? 협박인지 부탁인지 모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한전을 부르고 전기 용도를 바꾸겠다니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침략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제가 악을 썼지만 체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작업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계속 올리세요. 시간당 비용 들이잖아요. 윙윙거리는 사다리차 소음 속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거대한 철제 앵글이 3층 창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재산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걸까? 아들은 어디 있는 걸까? 그 순간 3층 창문 너머로 상호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이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푸석한 피부, 퀭한 눈. 이게 다 저 옥탑방의 불청객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죽겠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이 제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제 침묵을 동의인 줄 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여기가 누구의 땅이고 누구의 집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 상호와 채린이 물건 사입하러 동대문에 간다고 했던 날. 집이 비는 그 시간이 바로 제 반격의 시작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갈등은 이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저는 늙은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랄까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자식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줬잖아. 우리 아들은 승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간대. 그 말들을 듣는데 입안의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우리 며느리는 내 집 옥탑방을 점거하고 공장을 차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지.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차창 밖만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이 꼭 제 타들어가는 속만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제 건물이 보이는데 3층 옥탑방 쪽이 유난히 번쩍거렸습니다. 또 그놈의 조명을 켜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끝이다. 가서 단판을 짓자. 주머니 속에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철제 계단 입구. 그곳에 낯선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플라스틱 체인이 계단 입구를 칭칭 감고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 키만한 입간판이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입간판의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스텝 올리 관계자 외 출입 금지 CCTV 촬영 중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니요.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윤말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관계자 외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자기 집 계단도 못 올라가게 막힌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는 주먹만 한 카메라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는 그 기계가 마치 저를 노려보는 감시자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혈압이 솟구쳐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플라스틱 체인을 내리쳤습니다. 철석? 철석? 나와. 당장 나오지 못해. 제 고함에 동네 개들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층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체인을 억지로 넘어가려다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릎이 깨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기어오르듯 올라가 3층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상호야. 체리나. 문 부서지기 전에 당장 열어. 한참 뒤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체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귀찮은 팔이라도 쫓는 듯한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고 손에는 샌드위치를 든 채였습니다. 아, 어머님. 왜 또 그러세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준비 중이라 예민한데. 예민? 내가 지금 예민하다고 했니? 너 저 밑에 저거 안 보이니? 쇠사슬의 입간판에. CCTV.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시어머니를, 집주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 제가 삿대질하며 소리치자 체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인 척 하지만 뼈 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흥분 가라앉히세요. 범죄자 취급이라뇨. 이건 보안이에요. 아까 낮에 퀵 기사님이 물건 두고 가셨는데 없어질 뻔했거든요. 여기 값비싼 샘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드나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올라오시니까 저희가 업무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공간 분리는 비즈니스의 기본이에요. 비즈니스? 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내 집 옥상도 못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옥상은 공용 공간이야. 빨래도 널고 장독대도 있는 곳이라고. 아, 그 장독대요? 그거 제가 한쪽으로 다 치웠어요. 거기서 냄새나서 옷에 배거든요. 그리고 빨래는 1층 마당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월세 대신 관리해 드린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잔소리하실 때마다 저희 매출 떨어지는 거 아세요? 이거 다 영업 방해예요. 영업 방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의 집 공짜로 쓰면서 전기세 폭탄 맞게 하고 소음 공해 일으키고 이제는 주인더러 오지 말라고 쇠사슬을 칩니다. 이건 주객전도가 아니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상호 어디 갔어? 상호 나오라고 해. 제가 아들을 찾자 체리는 비웃듯 피식 웃었습니다. 오빠 지금 피팅 모델 하느라 바빠요. 옷 갈아입고 있는데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오빠도 동의한 거예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일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합의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 순간 3층 안쪽 방에서 상우가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화려한 재킷을 입고 화장을 떡칠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더군요. 상우야, 내가 그랬니? 엄마 못 올라오게 막으라고 내가 시켰어?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우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채린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냥 당분간만 좀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이해? 이 꼴을 보고 이해를 하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비 없이 너 하나 바라보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껴가며 이 집 지켰는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문전박대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발겼습니다. 상호는 우물쭈물하며 엄마 나중에 얘기해. 지금 방송 켜야 해.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비켜. 다 필요 없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짐 다 빼버릴 거야. 제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들려고 하자 채린이 제 몸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여자의 힘이 어찌나 센지 늙은 제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주거 침입이에요. 계약서 안 썼어도 저희 여기 거주하는 세입자 권리 있어요. 경찰 부를까요? 경찰? 그래, 불러라. 불러.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내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막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체리는 제 팔을 거칠게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현관 신발장에 부딪혔습니다. 쿵.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올려다본 며느리의 얼굴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흐트러진 자기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내려다보더군요. 어머님, 제발 교양 있게 행동하세요. 나이 드셔서 왜 이렇게 막무가내세요? 저희 일 방해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용건 있으시면 인터폰 하세요. 올라오지 마시고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제 코앞에서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꺼지고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70평생을 헛살았어. 3층 문 안에서는 다시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체린의 멘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상 들고 왔어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조금 전 시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상냥하고 쾌활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재킷핏이 정말 좋아요. 하며 맞장구 치는 아들의 목소리.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내려오기가 힘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마당 수도가에 앉았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또 해도 얼굴에 묻은 비참함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CCTV 카메라가 여전히 빨간 불을 반짝이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감시당하고 내가 쫓겨나다니.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노인네, 돈 없고 힘없는 뒷방 늙은이. 저들이 보는 저는 딱 그 정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저들의 하녀로 눈치 보는 얹혀 사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저런 괴물 같은 여자에게 평생 저당 잡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소유자 윤말순, 그 세 글자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은 당신 자존심이야.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 눈물이 마르자 눈빛이 독해졌습니다. 자물쇠 따위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자물쇠보다 더 강력한 법과 현실의 철퇴가 필요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에서 독사라고 불리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제 고향 후배였습니다. 여보세요, 철수냐? 나다, 말순 누님. 그래. 나 좀 도와줘야겠다. 아니, 상담이 아니라 소송이다. 명도 소송.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인지 뭐인지 다 걸고 싶다. 비용? 내 집 팔아서라도 낼 테니까 가장 독하게, 가장 빠르게 준비해다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3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곳은 더 이상 아들의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아야 할 곳이 점령당한 제 영토였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집에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생존을 위한 전쟁 말입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 관 뚜껑 덮기 전엔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한다. 저는 1층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위한 새벽 밥상을 차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밥줄이 끊겨봐야 밥해주는 어미 귀한 줄 알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제가 옥탑방으로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은 더없이 맑았지만 제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오토바이 소리였습니다. 3층 이채린 씨 계십니까? 등기 왔습니다. 저는 마당 수도가에서 상추를 씻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3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채린이 내려왔습니다. 부시시한 얼굴로 등기 우편물을 받아든 채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내용 증명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및 퇴거 요청서 발신인은 법무법인, 그리고 의뢰인은 윤말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채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1층 현관문을 걷어찰 듯이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당장 나오시라고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흥분에 날뛰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어젯밤 겪은 모멸감이 저를 단단한 돌덩이처럼 만들었으니까요. 왜 소란이냐? 동네 시끄럽게. 소란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 저를 쫓아내시겠다고요? 계약서도 없이 들어온 사람한테 무슨 법적 조치예요? 이거 협박인 거 아세요? 체리는 종이를 제 얼굴 앞에 흔들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그 소리에 자고 있던 상우가 놀라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그래? 체리는 상우에게 종이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오빠, 이거 봐. 어머님이 우리 고소했어. 나가래.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하겠대. 와, 진짜 독하시다. 어떻게 자식한테 소장을 보내? 상호는 떨리는 눈으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불법 점유,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 살벌한 법률 용어들이 아들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상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짜야? 변호사 샀어? 우리한테 정말 이럴 거야? 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말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면 법대로 하겠다고. 너희가 나를 집주인으로 인정 안 하니 나도 너희를 자식으로 대우할 필요 없다. 오늘부로 너희는 그냥 악질 세입자일 뿐이야. 어머님, 채린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세요? 늙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니에요? 이 집 오빠 명의로 돌려주진 못할 망정 쪽박을 차게 해요? 효도? 내 입에서 나오는 효도라는 말 역겹다. 내 집에 쇠사슬 치고 시어머니 밀쳐서 허리 다치게 하는 게 효도냐? 그리고 뭐? 명예.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체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판사판이라는 듯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낡은 집, 어머님 혼자 관리도 못하시잖아요. 오빠가 외아들인데 어차피 물려받을 거 미리 좀 쓰겠다는데 그게 도둑질이에요? 저희가 잘 되면 이 집 싹 밀고 빌라 올려서 어머님 펜트하우스 태워드린다니까요. 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세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말대꾸하기도 전에 1층 안방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어제 넘어져서 다친 허리 때문에 붙여놓은 파스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했습니다. 상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채린에게 밀쳐져 멍이 시퍼렇게 든 손목이었습니다. 소매가 걷히며 흉한 멍 자국이 드러나자
상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어제 그런 거야? 나라. 더러운 손 치워. 제가 손을 뿌리쳤지만 상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채린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실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채린아, 너 어제 엄마 밀쳤어? 채린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막다가 살짝 부딪힌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소리 지르셨잖아. 살짝 부딪혀서 멍이 이렇게 들어. 그리고 뭐,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져. 집 명의를 내놔. 상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하고 채린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에 난 상처, 그리고 며느리 될 여자의 입에서 나온 명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지막 버튼을 누른 겁니다. 오빠, 왜 나한테 화를 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야. 빨리 어머님 설득해. 취하 안 하시면 우리 쇼핑몰 망해. 위약금 물어낼 돈 있어? 채리는 여전히 돈 걱정, 사업 걱정뿐이었습니다. 상호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약금. 그래, 그게 중요하지.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3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팻말, 흉물스럽게 감긴 쇠사슬, 그리고 창문을 가린 검은색 암막 커튼. 그곳은 더 이상 그가 꿈꾸던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창고이자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의 소굴이었습니다. 상호가 다시 돌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 정강이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일어나라. 늦었다. 소송 취하 안 한다. 아니, 취하하지 마. 엄마 맘대로 해. 다 엄마 거야. 상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 그동안 귀가 멀었었나 봐.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도 엄살인 줄 알았고 채린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줄 알았어. 내가 등신이지. 엄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킨 이 집. 내가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었어. 오빠, 미쳤어? 지금 질질 짤 때야? 채린이 상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채린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뿌리침이었습니다. 손 대지 마. 뭐? 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린 합리적?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주인 내쫓고 쇠사슬 치는 게 합리적이냐? 엄마 밀쳐서 다치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넌 괴물이야. 그리고 나도 너랑 똑같은 괴물이었고.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난 한 달간의 흐리멍덩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단호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채린아, 우리 끝내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던 고양이 울음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뭐, 끝내?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쇼핑몰 오픈이 코앞이야.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금 헤어지면 그 빚 오빠가 다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게. 평생을 갚더라도 내가 갚아. 대신 내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은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짐 싸. 못 나가. 내가 왜 나가? 나도 권리 있어. 권리. 신혼집이라고 속이고 들어온 주제에 무슨 권리. 너 아까 그랬지? 이 집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거 아니냐고. 잘 들어. 나 이 집 상속 포기할 거야. 엄마가 사회에 환원하든 고아원에 기부하든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넌 이 집에서 10원 한 푼 건질 생각 마. 상호의 폭탄 선언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충격은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너 진짜 찌질하다. 마마보이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너 같은 거 집 없으면 시체야. 내가 너 사랑해서 만난 줄 알아? 건물주 아들이라니까 좀 비벼보려고 만난 거지.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심. 사랑이 아니라 건물을 보고 접근했다는 그 더러운 진심이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상호의 표정은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혹은 이제야 홀가분하다는 듯. 그래. 차라리 솔직해서 좋네. 들었지, 엄마? 이게 저 여자 진심이야. 내가 이런 여자 때문에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어. 상호는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체리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진짜. 나가요, 나가. 대신 내 물건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다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녀는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서는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고함,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와장창, 쾅. 마치 전쟁터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아들이 서 있었으니까요. 상우가 제 멍든 손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병원 가자.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 괜찮다. 뼈는 안 다쳤어. 아니야, 가야 해. 그리고 집에 오면 내가 저 쇠사슬부터 끊을게. 엄마 옥상 좋아하잖아. 다시 빨래도 널고 장독대도 닦아놓을게. 내가 다 원상 복구해 놓을게. 아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내 자리 지킬게. 엄마한테 상처 주는 일, 그리고 내 인생 망치는 일 다시는 안 할 거야. 정신 차릴게. 저는 우는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다 큰 아들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이 녀석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추악한 거래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이 아픔은 성장을 위한 산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층에서 들려오는 체린의 악다구니는 이제 우리 모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짜 가족의 모습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송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굳이 법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저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풀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완전히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집주인으로서의 감시를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단해진 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체린이 집을 나가는 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을 다 날려보내려는 듯 골목길에 먼지가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처럼 용달차 세대가 줄지어 섰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희망이나 성공 같은 헛된 꿈으로 부풀어 있었다면 나가는 지금은 패배와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집주인으로서 그리고 승자로서의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체리는 마스크를 턱까지 올려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인부들에게 신경질적인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 조심하라고요. 이거 기스나면 아저씨가 물어낼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 탓, 돈 타령이었습니다. 상호는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전에 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체린의 눈치를 보거나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저지른 난장판을 스스로 수습하겠다는 가장의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짐이 다 빠지고 텅 빈 트럭에 마지막 박스가 실렸습니다. 체리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기 전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사과는커녕 두고 보자는 식의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마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다시는 남의 눈에 눈물 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용달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매캐한 매연 냄새마저 바람에 씻겨나갔습니다. 상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 갔어. 올라가 보자. 우리는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자 휑한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알던 그 깨끗했던 옥탑방이 아니었습니다. 바닥 장판은 무거운 행거에 눌리고 긁혀서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벽지는 조명 열기 때문인지 누렇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이 숭숭 뚫려 있었고 구석에는 그녀가 버리고 간 온갖 쓰레기 더미와 박스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 상호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남기고 간 흔적이 고작 이런 쓰레기 더미와 훼손된 집뿐이라는 사실의 참담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집이야 고치면 되고 벽지야 다시 바르면 된다. 사람 안 다친 게 어디냐. 내 마음 안 다쳤으면 그걸로 됐다. 우리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상호는 빗자루를 들고 저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쉬어. 아니다. 같이 하자. 내 집 묵은 때 벗기는 건데 내가 해야지. 우리는 반나절을 꼬박 청소했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테이프 자국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찢어진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걸레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체린이 남긴 독한 향수 냄새가 사라지고 우리 집 특유의 오래된 나무 냄새와 밥 냄새가 다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옥탑방 거실에 앉아 상호가 제게 불룩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 이거 받아. 나 그동안 모은 돈이랑 이번에 주식 남은 거 다 정리했어. 집 수리비하고 엄마 그동안 맘고생하신 위로금이야.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받아줘. 봉투를 열어보니 꽤 큰 액수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일 겁니다. 그 돈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여행이나 가자. 엄마랑 너랑 둘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집수리는 천천히 해도 돼. 응, 그래. 엄마 가고 싶은데 다 가자. 상호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는데 까칠한 머릿결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습니다. 이 녀석도 늙는구나. 부모 속 썩이느라 세상살이 하느라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빈 옥탑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 붉고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계절이 바뀌어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3층에도 새로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부동산 박 사장님이 형님, 이번엔 진짜 내가 보증하는 사람들이야. 라며 데려온 신혼부부였습니다. 처음엔 신혼부부라는 말만 듣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더랬습니다. 또다시 그런 악몽이 반복될까봐 겁이 났던 거지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새댁은 이사 온 첫날 시루떡을 해서 돌렸습니다.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좀 덜렁대서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웃는 얼굴이 참 수수하고 맑았습니다. 신랑도 듬직하니 출근길에 저를 마주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어르신, 편히 주무셨어요? 무거운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주말이면 고소한 냄새가 3층에서 솔솔 내려옵니다. 지난번처럼 섬유 유연제 냄새나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아닙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도마지라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웃음소리입니다. 어제는 새댁이 부추전을 부쳤다며 한 접시 들고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부추인데 향이 좋아요. 그 부추전을 받아드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 지킬 건 지키면서 소소하게 웃는 것.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상호도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전에는 억지로 끌려오듯 오거나 돈 필요할 때만 오던 녀석이 이제는 제 발로 찾아와 집안일을 거듭니다. 엄마, 옥상 방수 칠내가 할게. 사람 부르지 마. 땀을 뻘뻘 흘리며 롤러지라는 아들의 등짝이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여자친구는 당분간 안 만들겠다며 너스레를 떨지만 얼굴은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실 뻔했다가 뱉어낸 사람처럼 이제는 진짜 맑은 물이 뭔지 아는 눈치입니다. 오늘 밤 저는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한때 쇠사슬이 감겨있던 계단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출입금지 팻말이 있던 자리에는 제가 좋아하는 봉숭아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니 응암동 일대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으며 밤바람이 시원하게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간의 전쟁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또한 제 인생에 필요한 수업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들 눈치만 보는 약한 엄마였을 테고 상호도 부모 귀한 줄 모르는 철부지로 남았겠지요. 늦은 나이에도 배울 게 있구나. 사람 사이에는 심지어 피를 나눈 부모 자식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건물주, 희생하는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고 내 권리는 내가 당당하게 찾을 줄 아는 윤말순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고 결국은 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길임을 깨달았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가슴속에 숫덩이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자식 비위 맞추느라 내 집에서조차 숨죽여 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터트려야 할 땐 터트려야 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세요. 여긴 내 구역이야. 선 넘지 마. 라고요. 저 멀리 남산타워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일은 상호랑 남산에 가서 돈가스나 사 먹어야겠습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 말리는 전쟁 같았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속이 좀 뚫리셨는지 아니면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리분들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가족은 서로의 등골을 빼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관계여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윤말순 여사님 참 잘 싸우셨습니다. 라고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보약 열쇠보다 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 냄새 나는 하지만 조금은 매운맛일지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